사용하기에 굉장히 쉽고 용이하고요. 후에 GBR 했던 부위도 본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뉴본이 생긴 퍼센트가 22%, 22.3%면 그래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도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뉴본이 만들어지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 잘 유지되고 있고 네이티브 본이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수술 시간을 줄여주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산 앞선치과의 김용진 원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메드파크에서 출시한 S1이라는 물성이 굉장히 개선되고 핸들링이 용이한 그런 신생 이종골 이식제를 이용한 한계를 극복한 두 가지 증례에 대해서 조직 검사 결과와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공유를 하고 싶은 케이스는 소켓 프리저베이션 케이스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치부나 전치부에서 발치를 하고 향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치조제를 보존하는 술식을 소켓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치부에서 어떤 디펙트로 인해서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하지 못했던 케이스에서 향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S1을 이용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던 케이스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보시기 전에 저의 소켓 프리저베이션에 대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은 소프트 티슈의 아키텍처를 보존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펙트의 구치부에서 감염 발치와 같이 치주 질환이나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치조골 내에 알베올라본의 디펙트가 심해지게 된다면 물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본이 찰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빠르고 안정적인 골 재생을 목적으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뼈가 퀄리티가 좋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하고 나면 연조직의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어렵기 때문에 오픈 힐링 테크닉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S1본을 쓰기 전에는, 그리고 콜라겐이 섞여있는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쓰기 전에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의 메인 목적은 소프트 티슈가 꺼지지 않고 잘 유지되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당시에 정교한 GBR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콜라겐이 섞여있는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쓰면 조금 더 소프트 티슈가 빠르게 힐링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힐링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치부에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에 대해서는 다른 원장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구치부에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감염 발치와, 즉 치주 질환이나 어떤 식은담 병소 아니면 혹은 낭종과 같은 큰 병소에 의해서 악골내의 결손이 큰 경우가 생깁니다. 향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오랜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본이 차지 않는 어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힐링의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힐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감염 발치와에서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염이 돼 있는 사이트에 그래프트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궁금을 하시는데요. 인펙션 소스, 즉 연조직에 감염된 연조직이 유가조직이라고 불리죠.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 이런 병적인 원인이 치아를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아를 발치하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유가조직들을 제거를 하면 괜찮겠죠. 또 하나는 대부분 이런 감염 발치와에서는 어느 한쪽 골벽에 소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BR이든 상악동 수술에서도 마찬가지든 고리식술의 기본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잘 안정화될 수 있는 거죠. 이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잘 컨테인먼트가 이루어지고 잘 가둬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감염 발치와에서는 골벽의 소실로 인해서 그게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래프트 머테리얼 자체의 안정화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어떤 캐리어나 어떤 물질들이 섞여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콜라겐이 섞여 있는 바이오스 콜라겐과 같은 그래프트 머테리얼, 아니면 스티키본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또한 이 S1본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상악 전치부에서라면 발치하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하고 놓고 난 다음에 연조직이 열려있는 부위가 썩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힐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자형 고리식제를 쓰더라도 대부분 잘 힐링이 되는 게 많겠죠. 하지만 구치부에서는 대구치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파노라마 케이스에서 발치 후에
유가 조직 다 제거하고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연조직의 엔트리 포인트가 큰 부위에서 우리가 여기에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버컬 쪽에 케라티나이즌 지바도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심플하게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 힐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위쪽에 열려있는 게 많다고 한다면 그 연조직의 홀을 통해서 그래프트 머티리얼들이 유출돼 나오겠죠. 하지만 소켓 프리저베이션 시행하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힐링 양상입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보시는 것처럼 플랩을 거상하지도 않고 연조직 플랩을 거상하지도 않고 어떤 멤브레인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케이스인데요. 이때 사용했던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바로 콜라겐이 섞여 있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콜라겐이 섞여 있는 그래프트 머티리얼 잘 안정화될 수 있고 블러드를 머금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켓 프리저베이션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리식재 상방으로 상피화를 얼마나 빨리 이뤄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부에 블러드를 끌어당기고 또한 그러면서 고리식재 자체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구치부의 감염 발치화에서 오픈 힐링 방식의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손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S1도 물성이나 이런 섞여 있는 어떤 그 캐리어라고 생각되는 물질들이 블러드를 잘 끌어당기는 듯한 형상을 보여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케이스인데요. 65세 여자 환자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46번을 발치를 하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했는데 파노라마상에서 보시면 이런 시스팅 리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16번도 발치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은 46번 부위에 소켓 프리저베이션 시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발치하고 나서 하방의 시스트를 다 제거하고 났더니 시스트가 엄청 큽니다. 시스트를 다 제거를 했고요. 물론 술전에 다시 한번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술전 CT가 되겠습니다. 46번 부위인데요. 굉장히 크죠. 파노라마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노라마상에선 이렇게 희뿌연하게 뭔가 이렇게 그 시스팅 리전 같은 경계가 보이지만 완벽하게 방사선 투과성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링걸 플레이트가 두꺼운 경우에는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시스트를 제거하고 난 상태에서 이제 CT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 보시면 이 환자가 파노라마상에서 명확하게 안 보였던 건 이쪽 링걸 쪽에 코티칼본이 두꺼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만 실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될 부위에는 맨디블 캐널까지 거의 잔종골이 없습니다. 그래서 46번을 발치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큐렛 깨끗하게 다 해줬고요. 그러고 난 상태에서 이제 맨디블 캐널이 보입니다. 맨디블라 러브가 보이는 거죠. 임페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일 거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고리식재를 쓰면 좋을까요? 입자용 고리식재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입자용 고리식재를 충전하는 과정 중에서 이 맨디블라 너브에 대한 임페리어 알베올라 너브에 대한 데미지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콜라겐 멤브레인 정도를 하나 깔고 그 위에 입자용 고리식재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치조신경에 가해지는 컴프레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더 핸들링하기 쉬우면서 충전할 때 충전압이 적은 S1을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노출된 너브 부위에 이런 콜라겐 멤브레인 한 장 얹어주고요. 그 위에 이렇게 S1본을 회사의 가이드라인대로 수화를 해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스티키한 상태로 만들어서 저 디펙트의 형태에 꼭 맞게 충전을 해줬습니다. 충전하기에 굉장히 쉽고 용이하고요. 그 뒤쪽에도 7번에도 이미 발치가 되어 있는 사이트지만 열어봤더니 좀 그래놀레이션 티슈가 남아있고 그래서 그쪽에도 제거를 해주고요. 이쪽은 뭐 연조직이 모자라는 부위가 아니죠. 46번 부위는 발치 후 즉시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한 거고 7번 부위는 연조직이 다 힐링된 상태였고 입자용 고리식재를 썼습니다. 아무래도 입자용 고리식재는 이렇게 패킹하면서 흩날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혀에 닿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그래프트 머테리얼에 인펙션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자, 프라이머리 클로저는 했고요. 이쪽에 발치하고 46번 부위에도 약간 링걸 쪽을 그라인딩을 하는 과정 중에서 플랩을 좀 길게 열고 어느 정도 릴리징을 했더니 프라이머리 클로저는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발치 후에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고요. 자, 그 이후에 힐링 양상입니다.
약 수로 4개월 정도를 기다려봤고요. 보시면 46번, 47번 모두 다 연조직의 힐링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기다려서 한번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바이옵시를 해보기로 했어요. 셀프 컨테인드 디펙트였기 때문에 4개월 정도 기다리면은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빨리 들어간 경향도 있는데 고리식재의 성능을 한번 좀 보고 싶었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찍은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파노라마상에서는 이제 S1본 자체가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했던 S1본 자체 부위에 고라가 잘 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CT로 확인을 했고요. 46번의 메지알 부위, 46번의 디스탈 부위인데요. S1본이 잘 유지되고 그쪽으로 이제 흰생골이 유도되지 않았을까 내면에 그 S1과 같은 이종골의 이식제에는 흡수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골 이식제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바이옵시를 통해서 신생골이 얼마나 생겼는지를 봐야 됩니다. 플랩 열었고요. 보시면 상방 부위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남아있고 연조직이 개재된 양상이 보입니다. 이거는 상방을 멤브레인으로 커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을 보는 건 고리식재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는 아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드릴링을 하고 그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될 부위에서 이렇게 처음에 트랩파인버를 이용해서 본을 따냈습니다. 이 위쪽이 연조직이 개재된 부분이 그 상방 크레스트 쪽이 되어 있고요. A쪽 아래쪽이 에이피칼 쪽이 되겠습니다. 따내고 드릴링 추가로 더 하고 2개의 임플란트를 6번과 7번 부에 식립을 하고요. 초기 고정력은 다 우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6번과 7번에 임플란트 이렇게 식립을 했고요. 만약에 그 생성된 골질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6.0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정력을 얻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6.0 직경의 임플란트 심어서 충분한 고정력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제 바이옵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CT 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렇게 뉴본이 포메이션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종골 이식제인 S1본의 입자가 이렇게 보실 바와 같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방 쪽으로는 그 고리식재가 많이 남아 있을 거고요. 하방 쪽으로는 처음에 충전한 양이 하방 쪽에는 약간의 그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도록, 즉 그 상방 쪽에서는 S1본이 이종골 이식재가 볼륨을 유지하고 그 하방 쪽에서는 잔종골 쪽에서 신생골이 차올라올 수 있도록 약간의 데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생골이 좀 많이 생성된 양상의 AP가 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 게 이런 디펙트가 컸던 이런 시스트를 제거하고 디펙트가 큰 부위의 S1본을 그 SM 본을 이용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을 했을 때 뉴본이 생긴 퍼센트가 22%, 22.3%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식립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도 좋았고 그래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도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바이옵시 된 거를 그 H&E 염색으로 보게 됐을 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혈관이고요. 혈관이 들어가 있는 라멜라본이 이렇게 만들어진 양상이 보일 거고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스테인된 게 S1본의 고리식재가 되겠죠. 고리식재를 감싸는 형태, 그리고 고리식재와 고리식재 사이의 스페이스로 신생골이 많이 생성된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 다른 염색 방법인데요. 여기서 명확하게도 뉴본이 보일 수 있죠. 좀 이렇게 회색으로 염색된 것들이 고리식재,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신생골이 되겠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건 블러드 베슬이 되겠고요. 즉 블러드 베슬을 포함한 굉장히 건강한 신생골이 만들어진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GBR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다양한 골결선부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골결선부에 대한 적절한 본의 서포트를 만들어주는 게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필수가 되겠죠. 따라서 GBR이라는 술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자형 고리식재와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테크닉이 되겠죠. 고리식재는 그 기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됩니다.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근데 우리가 그 고리식재마다 힐링 패턴이 다르다는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가골이나 동종골과 같은 휴먼의 본을 쓰게 되면 환자의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이 고리식재를 흡수시키고 다시 환자의 자가변으로 리플레이스먼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골의 재생이 가능한 거죠. 즉 완벽한 리플레이스먼트가 된다는 것이
휴먼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종골, S1과 같은 이종골은요, 소나 돼지뼈를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도 흡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이종골 이식제를 쓰게 되는 목적은 장기간의 안정적인 볼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2차 수술하고 났을 때도 이렇게 이종골 이식제는 흡수가 되지 않고 명확히 보이게 되겠고요. 최종 보철을 해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마이크로 CT를 찍어도 이종골 이식제로 GBR을 했던 부위는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종골 이식제의 첫 번째 적응증은 볼륨 유지와 볼륨 증강이 되겠습니다. 장기간의 안정적인 볼륨의 유지와 증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종골 이식제를 쓰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테크닉은 노출된 임플란트 주변에는 이 바이오스나 아니면 다른 이종골 이식제 입자를 쓰게 되면 흡수는 되지 않지만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해서 노출된 임플란트 주변으로 신생골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불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홈레이 황이 2004년에 얘기한 샌드위치 오그멘테이션 테크닉이 되겠는데요. 노출된 임플란트 주변에는 신생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플레이스먼트가 되거나 리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는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써주고 그 바깥쪽에는 볼륨의 증강과 유지를 위해서 이종골 이식제를 써줍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을 덮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고리식제의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이 필요한 부위에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는 테크닉을 샌드위치 테크닉이라고 그러고 저도 GBR을 할 때 즐겨 사용하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그 환자 상하게 남아있는 잔존치아를 다 발치를 하고 총 9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13번과 14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디펙트가 굉장히 큽니다. 약간 버티컬 디펙트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술전 초진 당시의 사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 보시면 46번에도 굉장히 큰 결손부가 있습니다. 45번은 결손된 상태로 아마 46번이 메지알 드리프트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큰 디펙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세 군데 부위에 S1을 사용을 했습니다. 46번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식립하고 GBR 할 때 S1을 사용을 했고요. 13번과 14번 부위에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S1을 사용을 했고 20번 때도 보시면 24번과 5번 부위에 버컬 쪽에 디펙트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S1을 사용을 했죠. 바이옵시는 딜레이드로 어프로치를 했던 13, 14번 부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초진 당시 사진이 되겠고요. CT가 되겠습니다. 13번과 14번 부위에 베이잘본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광범위한 버컬본과 팔라탈본의 소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플란트를 동시 식립이 어렵겠죠. 그래서 샌드위치 테크닉을 이용해서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바이옵시를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한번 물성을 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 때 46번 발치하고요. 임플란트 식립하는 과정은 넘어가겠습니다. 46번과 47번에 임플란트 2개를 식립을 했고요. S1이 되겠고요. 수화 가이드라인대로 수화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빡빡하게 하는 게 핸들링하기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약간 물기한 것 같아요. 어시스트가 물을 조금 더 따라서. 그런데 자, 이런 상태에서 먼저 46번과 7번 부위에 고리식을 시행을 합니다. 먼저 버컬 플랩 쪽에 리페어를 해주고요. 마치 스티키본처럼 충전하는 게 굉장히 쉽고요. 이때는 제가 S1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어서 고리식을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O6 플러스라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수처를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하괴 임플란트를 전학치아를 발치를 하고 식립을 했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과정은 넘어가겠습니다. 23번, 24번, 26번, 27번에 4개 임플란트를 왼쪽에 식립을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샌드위치 테크닉을 저는 즐겼습니다. 24번 부위에 버커럴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노출된 임플란트 주변에는 동종골, 그래서 환자의 자가골로 치환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23번 부위도 그렇고 남아있는 버커럴이 좀 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번 부위에서는 버커럴에 대한 오그멘테이션, 24번 부위에도 버컬본에 대한 그 증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S1을 이용해서 컨투어를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입자형 고리식재를 이용해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컨투어를 잡아줄 수가 있지만 또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수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연조직으로 오는 컴프레션 때문에 만들어놨던 고리식재를 이용해서 만들어놨던 아이디어랑 컨투어가 컬랩스가 되는데요. S1은 조금 더 공간 유지에 우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커버하고 수처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른쪽에 가장 컸던 디펙트가 되겠고요. 왼쪽에는 라테럴 어프로치하고 오른쪽에 부치부에는 라테럴 어프로치하고 임플란트를 2개를 먼저 식립을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는 아무리 S1이 공간 유지는 잘할 수가 있겠지만 잔존 골벽의 수가 적으면 연조직으로부터 오는 컴프레션 때문에 장기간의 안정적인 볼륨의 유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는 치유 기간 동안 덴처를 써야 되는데 그럼 덴처로부터 오는 컴프레션도 굉장히 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간 유지 능력이 있는 그런 PTFE 멤브레인을 사용을 했고요. 먼저 택으로 고정을 하고 샌드위치 테크닉 쓴다고 그랬죠. 내면에는 저런 동종골,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저렇게 샌드위치 테크닉을 해줬습니다. 한번 보시면 컨투어링이 되게 용이하게 잘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신기했던 건 이렇던 어떤 S1에 섞여있던 물질 내부로 블리딩이 조금씩 스며드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이렇게 안정화시켜주고요. 앞쪽에는 마진 부위가 노출될 수도 있어서 아까 사용했던 콜라겐 멤브레인 한 장 더 사용해서 덮어주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수로 파노라마가 되겠습니다. 상하계는 먼저 13번과 14번 부위를 제외하고 7개, 그리고 하하계는 46번과 47번에 2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보시면 이렇게 S1본이 레디 오페시티가 보이고 있습니다. 13번과 14번 CT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컨투어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S1본을 이용해서 버컬과 링거럴, 팔라테럴이 다 소실됐던 부위에서 아이디어란 컨투어, 즉 이런 정도면 나중에 임플란트, 이 컨투어만 잘 유지가 된다면 임플란트 식립하는 게 어렵진 않겠죠. 하지만 이게 워낙 이 환자 진지바의 상태도 안 좋고 술전의 상태도 안 좋아서 그런지 2주째 스티치아웃 하려고 왔더니 이 PTFE 멤브레인 일부가 살짝 노출됐습니다. 저는 노출되면 한 6주에서 8주 정도까지 유지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4주째 체크했을 때. 하지만 노출은 됐었지만 연조직에 이런 인플라메이션은 없어서 조금 더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6주째 제거했습니다. 6주째 그냥 노출 부위만 멤브레인을 잡고 쏙 잡아 빼서 제거를 해줬고요. 네, 여기서 좀 괜찮았던 건 6주밖에 안 됐는데 하방 쪽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프트 머테리얼의 안정화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상피화도 약간 일어나고 있는 듯한 양상.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치유를 수처하지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수로 16주 약 4개월까지 기다렸습니다. 보시면 이쪽 부위가 워낙 디펙트가 컸고 지배를 많이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연조직 힐링 잘 됐고요. 오른쪽 왼쪽 비교했을 때 물론 진지바의 컨투어는 조금 꺼진 듯한 양상을 보이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왼쪽 부위에 S1을 이용해서 13번과 14번 부위에 GBR 했던 부위도 본이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아이디어랑 컨투어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었던 라비알 플레이트 바깥쪽까지 넣어놨는데도 뭐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했던 게 멤브레인이 노출됐던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했던 거 13번, 14번 부위가 되겠는데 바깥쪽에 이렇게 레디 오페시티하게 보이는 게 S1본을 이용해서 그 컨투어를 잡았던 부위가 되겠고요. 이런 동종고를 넣었던 부위는 약간 이런 흡수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쪽, 2번 쪽, 그리고 3번 쪽, 4번 쪽 사진이 되겠고요. CT 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먼저 식립했던 7개의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2차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먼저.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수로 5개월째 정도까지 기다려서 이제 임플란트를 13번과 14번에 2개를 식립을 하기로 했고요. 약간의 뭐 콜랩스, 그 컨투어의 콜랩스? 그런데 임플란트를 전혀 못 심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13번과 14번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바이옵시를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2개의 임플란트를 수로, 즉 GBR 하고 난 다음에 5개월째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CT를 찍은 겁니다. 이제 이쪽이 맨 아래쪽 잔존고를과 접촉하고 있는 면 쪽이 되겠고요. 위쪽이 이제 그 S1을 이용해서 컨투어를 잡았던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멤브레인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멤브레인이 노출되면은 S1 본이든 다른 볼이든 그쪽으로 상피화가 좀 그 연조직의 침입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그랬던 양상을 보이고 있고 노출되지 않았던 아래쪽에서는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탑보이와 이렇게 그래프트 머테리얼 그 바이옵시를 통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괜찮았던 거는 이렇게 뉴본이 만들어지면서 그래프트 머테리얼 잘 유지되고 있고 또 그래프트 머테리얼 사이사이로 이렇게 혈관화가 포함되어 있는 혈관화가 되어 있는 그런 네이티브 본이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바이옵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 부분도 고리식재가 있고 그쪽으로 신생골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이런 데는 뭐 데드 스페이스가 되겠고요. 조직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날아간 데드 스페이스들이 되겠고 다른 방식으로 연재해간 거에서도 봐더라도 고리식재, 본그래프트 부위 그리고 이런 부위들이 이제 혈관화가 되어 있는 신생골이 만들어진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뉴본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 부위 아래쪽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뉴본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는 뭐 사용했던 S1본에 들어있던 콜라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연조직이 만들어진 양상, 소프트 티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트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과 미들과 버튼 토탈로 해서 봤을 때 약 25% 정도의 평균 뉴본이 만들어졌다는 건 특히 잔존 골격의 수가 적었던 이렇게 버티컬 오그멘테이션에 있어서 이 정도의 뉴본 포메이션을 볼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S1을 가지고 바이옵시를 한 건 현재까지 2케이스 그 소켓 프리저베이션 중에서도 디펙트가 큰 부위 그리고 그 GBR에 있어서도 좀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버티컬 오그멘테이션 케이스에서 2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그 임플란트 식립할 당시에 식립 결과도 좋았고요. 그리고 바이옵시 결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원장님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GBR이죠 뭐. 7부 GBR이지 뭐. 디펙트 큰데 GBR이죠 뭐. 제일 큰 거는. 그런 경우에 따라 된다 그러면 디펙트 작은 거에서는 뭐 더 잘 되겠지. 8, 9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성도가 좀 올라갈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무래도 핸들링하기 쉬우니까 완성도가 좀 좋아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멤브레인이 노출됐는데도 이렇게 버텨준 거 보면은 S1이 뭐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했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입자형 고리식재로만 하기 어려웠겠죠. 저렇게 모양을 쌓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아니요,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죠. 경험이 없으면.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도 괜찮을 것 같고 핸들링하기가 편하고 이제 적용하고서 어디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좋았던 거죠.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고 수술 시간을 줄여주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